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문명,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때부터, 물론 그 앞에 더 앞선 시대가 있지만 고왕국 시대부터 한 330년간 약 2300년까지 2600년에서 2300년까지 아주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이집트는 주변 세력으로부터 침입받기, 그러니까 공격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천년의 요새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같은 게 높은 산지에 있잖아요. 그것도 천년 요새지만 이집트는 언덕이 아니지만, 산지가 아니지만 주변이 아니라 사막이니까 이렇게 공격해 오기가 쉽지 않은, 삼면이 다 사막이고 북쪽은 지중해 맞닿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 때문에 그 주변은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나일강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제 수원이 발원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강인데, 저기 빅토리아 레이크라고 보이죠. 빅토리아 레이크부터 이제 이 지류가 형성되고 내려오다가 백나일 또 청나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일강이 형성돼 오른 거예요. 워낙 길기 때문에 범람하는 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초입 때는 뭐 3월, 4월 때도 범람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집트 그 삼각주 지역, 거기가 홍수가 가장 크게 범람할 때는 10월 달쯤 되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유는 에티오피아 고원의 겨울철 강수와 눈이 녹는 거, 양 때문에 범람을 하죠.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거는 비옥한 미립질의 검은 토양이 아주 골고루 잘 퍼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을 다시 파잖아요.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저절로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는 그냥 바로 그냥 심으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토지도 한번 다 뒤엎어지지만 굉장히 좋은 검은 토양들이 여기 싹 하류 축적지대에 다 보급이 돼버리고. 근데 범람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농지가 예를 들어서 경계 지역들이라든가 농지 같은 게 다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복구를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복구를 해야 돼요. 홍수가 너무 좋지만 한번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 농지를 복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술이 발달해야 돼요. 측량술. 왜냐하면 내 토지와 상대의 토지가 경계가 어디까지였는데 그걸 아무리 표시해서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로 다 그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량술, 그리고 기하학이 발달하죠. 수학이 발달하고. 이집트인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살면 되게 불편하니까. 물론 이런 조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의 지혜죠. 이렇게 측량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피라미드라든가 그런 것도 다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이런 측량술, 기하학, 그리고 태양력 보는 거, 이런 것들 발달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십진법들 있잖아요. 십진법 1부터 10까지 쓰는 거, 이거 다 이집트인들이 한 거죠. 60진법은 누가 대셨어요? 60진법? 이건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들이 한 거고, 십진법은 이집트, 60진법은 수메르에서 한 겁니다. 이집트의 문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보이는 건 히에로글리프라고 해서 상형 문자죠. 우선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 신성 문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전 기둥이나 벽면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들어가면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다 신성 문자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제사라든가 제의,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문자가 아니죠. 굉장히 서민들이 쓰는 문자가 아니고. 근데 이 히에로글리프 상형 문자를 이렇게 흘린 채로 쓴 게 있어요. 이게 신관 문자거든요. 신관 문자. 근데 신관 문자는 나중에 민중 문자가 발달하면서 둘이 비슷해요, 얼핏해. 근데 민중 문자가 따로 발달하고 나가면서 데모틱이라고 하는데, 돌이나 나무에 쓰죠. 이게 하면서 아예 신관 문자는 그 신관들만 쓰는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에라틱이라고 하고 파피루스에 쓰고 신성 문자의 흘림자다. 그러니까 신성 문자, 신관 문자, 민중 문자가 이게 있었다는 거. 이집트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층 계급과 중간 계급,
하층 계급이 있었는데 상층은 왕족, 뭐 지주, 정부관리, 고위성직자, 군장교, 의사들이고 중간 장교는 상인, 수공업자, 제조업자, 하층은 주로 농경에 종사하는 대부분이었죠. 또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런데 이집트는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신분제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들도 자기 개인 소유가 있었고 결혼도 하고 토지도 상속받고 돈으로 자유를 살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들은 다르죠. 근데 영화 보면은 저번에 나왔던 갓 오브 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이집트의 그 신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는 신들과 인간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보통 그렇게 안 그리잖아요. 신들은 뭐 하늘에 살고 하늘에 있고 인간들은 땅에 있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신들과 인간들이 같은 세상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신들이 왕족이면 인간들은 그 신들을 위해서 복종하는. 근데 딱 봤을 때 신들은 되게 거인이야. 근데 인간은 난장이고 이 표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집트의 그런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고 또 여기서 노예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노예들의 모습. 근데 노예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노예들이. 근데 실제로 이집트는 노예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웠고 그리고 이제 권리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제 왕이 파라오잖아요. 왕이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전제 군주죠. 절대 군주예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태양의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죠. 살아있는 신. 호루스의 현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권 통치죠. 메소포타미아 왕은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을 잘 모셔야 되는, 신을 믿는, 신에게 법을 받고 신에게 권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파라오는 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완전히 다르죠. 권위가.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 피라미드도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온 게 파라오거든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게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죽는 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럼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계속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니까 이 영혼을 위한 궁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피라미드죠. 파라오의 제1왕비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제1왕비는 누이거나 이복누이 왕족이에요. 여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왕위가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나중에 파라오 보면은 그 파라오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이 죽은 다음에 결혼할 때 자기 딸하고도 결혼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여자 쪽으로 이 왕위가 계승되는 거. 바로 아들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왕이 되려면 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누이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이집트의 그 왕위 계승. 그리고 그 딸 자체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왕이 아니고 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거야. 그 남편이. 근데 본인이 왕이 되기도 하죠.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에 본인이 파라오가 된 거죠. 신관 밑에는 비지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토지를 받았고 지배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에는 초기에는 창으로 무장한 소수의 그런 보병만 있었어요. 보병만.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대규모 군대를 창설하고 군대에서 달리는 전차에서 활을 쏘기도 하고 이런 부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집트가 한 번 이민족한테 점령을 당하잖아요. 힉소스한테. 이집트가 한 번 외부 세력한테 점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기, 제2 중간기인데 그때 힉소스가 전차를 타고 등장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집트는 전차를 안 탔어요. 전차를 안 타고 그냥 보병들인데 힉소스는 전차 부대.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보고 이집트도 전차 부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집트의 갤리선이 유명하죠. 갤리선을 만들어서 대규모 해군력을 보유했고 갤리선은 돛하고 그리고 노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갤리선입니다. 학교 교육은 상층 계급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서기를 양성하죠. 주로 문학작품, 편지, 거래 기록 등을 베끼면서 쓰기를 배웠고 파피루스에 이제 글을 썼죠. 옛날에 서기는 대단한 거예요.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문자가 있었다 했을 때 그 문자가 일반 서민들이 막 우리가 지금 카톡 하듯이 주고받는 문자가 아닌 거예요.
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는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에 문자 쓸 때는 갈대에다가 이제 문자를 쓰죠. 갈대로 해서 문자를 쓰는데 물질을 태워서 남은 재를 물에 섞어서 잉크를 만들고 그걸로 찍어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석에는 관청이나 신전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문서고를 작성했고 고대 이집트에는 도서관들이 많았지요.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굉장히 유명해서 40만 권 이상의 파피루스가 있었다고 하죠. 이건 대단한 수입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이런 지적인 거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겼고 실제로 고대 세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서도 이집트는 지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집트 종교는 다신교로 가장 숭배했던 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이고 그리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고 이집트인은 영혼 불멸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고 시체를 미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몸이 썩으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썩는 내장 같은 거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라가 되지. 이게 있으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의술은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죠. 미라를 만드는 기술 때문에 의술이 발달해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는 사자의 서라는 걸 같이 넣어요. 사자의 서. 죽은 사람의 뭐 편지나 같은 거죠. 사후세계의 안내서 같은 건데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와 함께 매장했던 이런 비문들이 같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비문들을 다 통칭해서 사자의 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의 안내서죠. 앞에 보이는 게 사자의 서의 한 모습이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이제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하죠. 이 앞에 스핑크스가 있고.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수학과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걸 만들려고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시켜요? 그렇게 안 그래요. 기하학과 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기하학과 수학은 왜 발달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범람한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기하학과 수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지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근데 발달하고 나니까 그 기술로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집트는 그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1700년경에 힉소스, 셈족의 침입을 받아갖고 한 약 200년간, 150에서 200년간 점령을 당했죠. 외부 세력에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다시 신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강력하게 펴나가다가 천년간 펴나가다가 6세기 때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한 페르시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굉장히 단일 왕조로서 단일 국가로서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집트,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이집트가 전성기 때는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해가지고 다 영향권 안에 뒀습니다. 그런데 신왕국이 18왕조에서 20왕조까지거든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신왕조인데 신왕조 20왕조가 지나면서 사제 계급들 그리고 귀족 간의 다툼이 막 심해지면서 쇠퇴하고 그러면서 BC 1070년 이후로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집트는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막 중심에 쓴 적이 거의 없죠. 고대 때는 절대 강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쇠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사실은 외세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먼저 다투고 싸우다가 이게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거죠. 네, 오늘 이집트 문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